지금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의 저자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집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이제는 아마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과연 집값 폭락이 멈춰지는 신호 같은 건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쯤 나타날 것이냐.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철 소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집값 5년 정도 떨어진다. 근데 5년 뒤에는 진짜 괜찮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다르잖아요. 인구가 이번에는 진짜로 줄어듭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든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진짜 5년 뒤에는 그래도 반등의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한번 지나가시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때 합계 출산율이 한 1.4는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7대니까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집값 하락한 원인 이게 이제 20년 동안 하락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빈집이죠. 빈집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 1,000만 채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1,000만 채의 빈집이 생겼는지부터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은 제가 아무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빈집이 생긴 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빈집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안 팔리는데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책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국민성의 차이에 의해서 기인한다라고 보거든요. 일본의 국민성은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하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못된 정책을 쓰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아베 정부 같은 경우도 한 14년 정도 잘못된 경제 정책을 써서 일본을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빠뜨렸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14년 동안 쓸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따져보면 그 80년대에 폭등을 하고 이제 하락을 겪으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 팔리는데도 집을 계속 지으니까 이제 빈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던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빈집이 과연 많이 생길 수 있느냐를 이제 따져봐야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빈집이 생기는 거는 얼마 정도일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약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빈집은 어떤 빈집이 생길까? 헌집일까? 아주 슬럼화된 집일까? 아니면 새 집일까? 슬럼화된 집이겠죠. 아주 슬럼화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을 딱 따져보면 시골이 군 단위 지역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택 시장은 도시 지역입니다. 군 단위 지역의 이하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빈집이 생기겠죠. 폐허가 되겠죠.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집이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필터링 현상이라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빠르게 이 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도 계속 어느 정도 인구 수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도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집값이 상승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거든요. 대구가 201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대구 같은 경우 2010년부터 가격이 올라서 20년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은 상승하는, 그것도 그랬었죠. 폭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곧 집값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새 집이 빈집이 생기느냐, 헌집이 빈집이 생기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빈집은 헌집이에요. 예, 시장에 미치지 영향을 비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새 집이 빈집이 생기는 경우는 강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강한 상승 이후에 그냥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어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여기서 미분양이 생기죠. 미분양이 생긴 게 안 팔리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안 팔리는 물건이 생겨요. 이른바 준공후 미분양. 이거는 새 집이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주거 형태도 좀 달라서 일본하고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선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 주택지에 사는 사람도 많고 아파트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고층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많이 어떤 주거 형태 차이도 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또 비교해 보자면 중국은 지금 1억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네. 1억 채의 빈집이 있는데 사실은 1억 채의 빈집이 있는 동안에 주택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올랐단 말이죠. 1억의 빈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일본은 빈집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중국은 왜 빈집이 있는 상태에서 올랐냐? 이게 이제 이게 국민성의 차이입니다. 아, 네. 저는 주택 시장을 시장 구분 성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집값 폭락이 멈추는 신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락을 계속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하락을 계속하는 신호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요? 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저는 이걸 인구도 2차 요인으로 보거든요. 2차 요인의 특징이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쯤이면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어쨌든 하반기쯤 되면 그러면 이제 금리로 인해서 집값 하락한다는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때 집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이때 강하게 대두될 만한 게 바로 제가 볼 때 인구 감소입니다.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야 인구 때문에 지금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인구 감소는 하락 요인이고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반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대세가 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대세가 되는 것처럼 인구 감소가 하락의 대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자동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선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내다보신 상태에서 뭐 5년쯤 그때도 이제 5년이라고 딱 말씀하신 건 아니고 5년쯤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5년 정도 하락하고 이제 정체기 그렇죠. 정체기. 그래서 그 정체기가 끝나고 이제 정말 상승하는 그런 신호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입니다. 전세가 시장을 자동으로 매매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시키게 돼요.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매수를 할 때 사람들이 한 사람만 매수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1대1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한 사람이 만약에 2채, 3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요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면 수요가 폭증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시장을 자동적으로 돌리는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책에 있습니다. 제 책에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세가 나중에 매매를 밀어 올리게 돼요.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은 침체되어서 사람들이 아마 그때도 집을 안 사려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하고 실제로 거래도 많지 않고 부정적인 전망, 인구 감소 때문에 계속 하락한다, 영원히 하락한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을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하면서
저절로 이제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이제 선도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같이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예,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기 시장으로 전환된다. 전세가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네. 뭐 일단 가구 수나 이런 거는 뭐 20년대 중후반이 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난다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많이 안 짓고 새 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값부터 올리고 이렇게 집값 올라가고 이런 메커니즘일까요?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아까도 아까 시장 임대 시장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월세랑 전세랑 그렇죠. 같이 해서. 네. 이 시장 구조 때문에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그러니까 안정 시장이면 전세는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와 전세로 나눠지잖아요. 그 수요자는 항상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오히려 전세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더라도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전세 수요가. 네. 그래서 항상 전세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하락장 때 이 구조가 심화됩니다. 하락장 때 심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급 부분에서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집을 잘 안 사잖아요. 그럼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죠. 예.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기존 투자자들이 월세 전환을 시도해요. 예.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전세로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네. 예, 무조건 손해 보니까 그럼 여기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 가능한 여기서 팔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월세 전환인 겁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을 해서 월세로 맞추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를 받아서 그 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고 조금 남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손실폭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늘어나도 전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임차인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자가였던 사람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자가를 중간에 파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파는 시도를 할 때 뭐냐면 자 여기서 팔고 넘어오면 1대1 동등한 거 아니냐. 여기서 문제는 시간차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매물로 내놓잖아요. 근데 임대로 매물은 내놓지 않거든요. 매매 매물로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돼요. 전세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늘어나고 이때는 이 물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의 집은 전세 공급으로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적 시간차가 생기는 부분이 누적되면 이런 것들이 그 수요자가 늘어나는 이제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일정 정도 5년 이상 하락하게 되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자는 월등하게 많아지고 공급은 적어지는 그래서 이른바 전세난이 발생하는 상황이 저절로 갖춰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 여유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세값이 먼저 들썩거릴 때 집값은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값이 월등히 올라야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반등 신호가 왔을 때 이제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작전을 썼잖아요. 집을 점점 이렇게 규모를 키워가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도 그 방식이 맞는지 만약에 만약에 반등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한꺼번에 내가 가고 싶은 집으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가는 게 맞는지 아마 또 고민하신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실 이런 거는 답이 없는데 네, 참고를 드리자면 다음 사이클은 대형이 인기 좋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자 여기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40평대라든지 좀 안 되면 30평형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몇 년이 그러니까 5년이든 또 그 이상이든 집값이 좀 하락 안정기가 왔을 때 돈을 차곡차곡 많이 모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조가 문제가 뭐냐면 가격을 동일화 시켜 놓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가진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평을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역마다 가격이 네. 또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지금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돈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돈에서 여기서 돈을 만약에 모으는 건 맞습니다. 중간에 돈을 모으는 건 맞는데 만약에 사야 될 시점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때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살 돈으로 급지를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럼 부동산 공부를 좀 철저히 해놔야겠네요. 이 어떤 좀 부동산 쉬어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상승장이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10% 정도만 집을 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90%는 스스로 사는 행위를 걷어찼어요. 진짜로.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사려고 왔는데 관심도 있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는 시기를 뒤로 미룬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무주택자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상승장 때 벼락거지가 되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가 지배하는 시장이거든요. 인구 감소가 지배하는 시장이면 철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요인에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구 감소는 이제 단기간 안에 끝날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30년, 40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은 영원히 하락한다 라고 믿는 분들이 엄청나게 아마 생길 거예요. 2020년대 후반 정도 가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네, 거죠.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격변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의 저자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